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면 급여화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 시절 낙수 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기업의 재벌에 자원을 몰아주는 건 실험 아닌가요? 그 정책은 실패하면 어디서 보상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가 장밋빛 환상이면 아예 무상 의료를 수십 년째 하는 유럽 국가들은 뭐가 됩니까? 보장성 70%로 가자는 게 유토피아면 이미 평균 80%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뭔가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돈은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은. 진짜 문제는 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쓰느냐 하는 거죠. 이 정책은 큰 병을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나라 돈을 쓰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라면 마땅히 해봐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실손보험 들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손보험 든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예.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 비급여를 실제 들어간 돈만큼 보장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렇죠. 몇십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다쳐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돈이기 때문에요. 그냥 보험이, 그 돈, 예. 보험료 지금 뭐 10,000원 오를 것이다, 20,000원 오를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하는데 그 수십만 원이거든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몇천만 명이에요. 그건 여기다 쓰면 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연 몇십만 원이죠. 월 몇만 원이고. 그 돈이 이로 가면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험회사랑 그 의사들, 그리고 의원을 하느냐, 대형 병원을 하느냐, 이 당사자들의 그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제대로 계획대로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고. 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한번 다룰 테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한 전략군은 어제도 사령관 명의로 이른바 괌 포격 사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시험 발사했던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다음에 괌 주변에 떨어질 것이라면서 비행 경로를 자세하게 공개한 겁니다. 이달 중순까지 계획을 완성할 거라면서 시기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정세 파악도 못한 채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긴장 고조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구가 멸망을 몇 번 했어요. 이 말 전쟁 하는 사이에 말대로만 따지면 여기 대해서 이제 어제 파이어 앤 퓨어리가 미니어처 보드게임, 이게, 컴퓨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원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거의 안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꽤 매니아가 많고 오래된. 여기서 다 따온 거라고, 그리고 영화도 따왔어요. 파스트 앤 퓨어리라고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있죠? 네, 그렇죠. 그것도 따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뭐냐면은 북한은 자국민과 미국에게 귀에 꽂히라고 하는 말이고 미국은 미국 자국민들이 귀에 꽂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말들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미국의 자국민 그리고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다. 예, 중국한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심각하니까 뭐 원유라든지 더 강한 제재에 나서라. 뭐 이런 압박인 거고. 근데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관련 뉴스가 쏟아지긴 하는데 예, 대통령이 센 발언을 하면 어제는 이제 틸러슨. 그렇죠. 예, 북한 쪽에서는 임목사 풀어주기였다면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관료들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괌 30km, 40km 떨어진 곳에 포를 어떻게 쏠 건지 계획을 막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그걸 말씀드린 수립한 다음에 왜 발표합니까? 그냥 정말로 타격할 생각이면 쏘면 되죠. 일종의 말전쟁이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미국은 이제 괌에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어떻게 북한을 타격할 것인지 또 말로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말로 합니까? 상대가 준비하게. 어쨌든 말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 와중에 또 트럼프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전쟁을 하면 밑에서는 불을 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국무부에서도 어제 정례 브리핑하면서 관련된 발언 수습했습니다. 헤더 나우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으로 9일에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국은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북 압박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도요. 대북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다라는 식의 해명을 한 겁니다. 군사행동이 아니라 압박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네.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비난이 많아요. 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강경 메시지 전달할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김정은이 종종 사용하는 종말론적인 비아냥에 필적할 만한 위협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하면서 책상 쪽을 흘끗흘끗 봤는데 그것은 북한 관련된 문건이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서 완전히 즉흥적인 발언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항상 단독 드리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제 당황할 정도의 그 말 드리블을 많이 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이건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하는 것일 뿐이고, 이 정도 규모의 국가를 리딩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언과 행 자질을 사실상 자주 못 갖췄죠. 왜냐하면은 최종결정권자는 항상 뭔가 어떤 특별한 사안을 뒤집거나 새로 하거나 할 때 그 아랫사람들이 핑계로 쓰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말을 안 해야지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죠. 우리 보스가 허락을 안 한다고. 네, 뭐 일종의 애매모호한 전략적 네.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탈출구가 되기도 하는데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밑에서 다 뒤집어 쓰고 대통령이 나중에 뒤집기도 하고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죠. 트위터를 매일 하다 보니까요. 너무 메시지가 많습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예요. 진정한. 예.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인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해서 남이 그 공을 가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대변인을 통해서 보다도 먼저 자신이 먼저 트위터를 통해서 쏘고 단독을 하는 거죠. 대변인은 모르고 있어요.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런데 그게 워낙 즉흥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전략이 없는 인내일 뿐이라고. 네,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 언론이 보도한 건데 예. 어차피 전쟁 못할 거 아니냐. 그걸 인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데 전략도 없다. 뭐 이런 비아냥이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도 영미권 언론들이 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톤다운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반복되면서 즉흥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센 말을 하고 밑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센 말을 하면 기자들이 달려간단 말이죠.
당연히. 예, 지금도 휴가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겁니다. 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단 말이죠. 그 밑에 관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트위터 해석관들이에요, 지금. 톤 다운을 다 시키고 있죠. 예, 대통령의 트위터 해석관들이 고위 관료들의 주요 역할로. 어쨌든 양쪽의 말전쟁으로 지금 지구가 3번 정도 멸망한 상태입니다.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 전임 정권의 관료들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결정은 미친 짓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확산되는 대북 강경론에 일침을 가한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관련된 발언에서는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일침을 놨습니다. 공허한 핵전쟁 위협이라면 미국의 신뢰와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고 김정은의 도발 및 실제 전쟁을 의도했다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호전적이고 화려한 그런 발언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긴 했는데 실제 워싱턴의 싱탱크나 물론 뭐 강경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분명히 있으나만 그걸 못지않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무게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료들이 톤다운 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관료들 중에는 예방전쟁에 나서야 된다.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경파도 물론 있습니다. 예,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강경파 강원이 있죠. 예. 그런데 강경파만 있어서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되는 기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훨씬 보도되는 양보다 훨씬 많다 알려드리고요. 국내 보도되는 양보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미국은 이 정도 되면 한국 국민들이 난리가 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신을 보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놀랬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예, 네. 국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놀랍도록 무감각하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LA타임스는 전쟁 촉발 상황에도 한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라고 전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들은 북한 리스크를 투자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식의 지적도 했습니다. TV조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은 놀랄 만큼 심드렁하다. 무감각하다는 뭐 거의 비슷한 뜻인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수 종편에서는 미국도 이렇게 생각 말하고 있지 않냐. 예. 우리는 사실 이거 수십 년째 겪는 일이라 예. 이쪽에 지금까지 이번에 지구 멸망 3번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 하면 한 수백 번 정도 지구 멸망이 됐을 정도인데 보수 매체에서는 이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TV조선이 이제 이 보도를 했어요. 예. 하지만 TV조선의 직원들도 이 방송을 하면 방공호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보수 야당에서도 지금이 뭐 이렇게 할 때냐 하는데 다들 자기 집에서 잘 자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 벙커로 들어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죠.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 오늘은 근데 인터뷰가 저희가 연속으로 2개가 잡혀가지고 제 발음도 세고 빨리 제목 몇 개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특검팀 검사들이 기술을 넘어 주요 보직에 박탈됐는데요. 특검팀에 함께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지검장 밑으로 대거 직결한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총장 인사까지 났으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뭔가 큰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같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못다한 것은 월요일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 브리핑보다 한 6, 7분 짧게 해서 아쉽죠? 네,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인터뷰 이렇게 잡혀든 거 어떻게 해요? 자, 지금까지 어제는 제가 리얼미터 하다가 김은지 기자 나가는 거 소개를 못했어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2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전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반발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었습니다. 이제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용민 맞고요. 본인이 왜 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네. 전문가인지 스스로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 언론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그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그 매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개신교의 정교 분리 원칙에 기초한 한국 개신교 역사. 예. 정교 분리. 예. 네. 정교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또 그거와 관련한 학위 논문도 냈었습니다. 부친이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현재 목사 후보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자격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러 왔는데, 우선 이 종교인 과세를 특히 개신교가. 네. 예.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신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이 개신교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개신교계 쪽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해야 하느냐. 예. 우리도 이제 납세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예.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예수께서 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내냐 이거죠. 사실 겉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이면 다 세금을 내야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현행 법 체계를 보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안 거둘 뿐이지 목사님, 스님, 신부님, 교무님 이런 분들한테 세금 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에 근거 없이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로 봐주고 있는 양상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거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가 당시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정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 논리, 세금을 못 내겠다.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논리죠, 원래? 목사한테 그 근로소득세를 물다니, 목사가 근로자인가? 목사가 노동자인가? 예전에 교사가 노동자인가? 이런 그 시비를 걸었던 그런 정부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더 나갑니다.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또 근로소득세를 내면은 이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펴고요. 요즘엔 좀 더 진화된 논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좋다.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주어야 할 특근수당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근수당. 예, 그런데 철야기도회 이거 밤샘 근무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기도회 이것도 새벽 근무란 말이죠. 게다가 일요일 휴일 아닙니까? 휴일 풀타임으로 뛰잖아요. 예, 이거 줄 거 다 주면은 교인들 등골 휜다. 이러면서 또 교인들을 두둔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논파되거나 반박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미. 그걸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목회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특근수당 같은 굉장히 특이한 논리 들이대면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예. 웃긴 웃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개신교 전체가 사실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기 로비스트 일광그룹의 그 이태규 회장이라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예. 네, 교회에 기부해가지고 예. 비자금을 처리했던 일명 클라라 회장이라고. 예. 이분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본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인데 이 교회 회사 간부가 본교회 목사의 동생입니다. 네, 이규태 회장은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요. 헌금을 내고 그 헌금부터는 예. 헌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근데 추적이 안 되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돌려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100억이 넘게 돈 세탁을 했다는 예. 그런 혐의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명성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인데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장로교회일 겁니다. 네. 저기 명일동 쪽에 있는데 네. 여기 김사만 담임 목사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좀 무서운 스토리가 있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교인인데 김사만 목사 쪽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결과는 이 교인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법원이요 판결문에다가 1,000억보다는 적은 800억대의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오. 예. 비자금 인정되긴 됐네요. 그렇죠.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8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000억이라고 했냐. 이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요컨대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교회 수입은 곧 헌금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목사님이 또 딴 주머니 차시는 그런 일도 발생한단 말이죠. 네. 이건 자,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방향성은 교회를 통해서 예. 우리가 모르지만 특히 뭐 대형교회가 돼야지 뭐 헌금 액수 그 정도 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대형교회를 통해서 그런 검은 돈들이 흘러가거나 혹은 뭐 깔끔하지 못한 돈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다. 그 헌금이 불투명한 자금 흐름 또 심지어 범죄에까지 오용되는 현실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뭘 모르냐면 네. 헌금은 헌금이지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애초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를 수 있고 네. 다만 목사님이 모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헌금하고 끝나버리면 네. 그 현금이죠. 네. 근데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소위 비자금이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부터 목사님 모를 수가 없죠. 게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낼 때 주로 현금으로 내지 뭐 카드로 한다든지 뭐 할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카드로 하면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교회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계좌로 요즘 그래요? 이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뭐 사실 뭐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네.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아하. 왜냐하면은 매주 현금이 이렇게 융통이 되니까 네. 아주 큰 교회는 한 주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14억의 현금이 헌금으로 매주. 거치는 예. 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큰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되냐고. 이름을 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됩시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예. 조용기 목사가 거기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하는 날은 이제 14억이 들어오고 평균. 이제 다른 목사, 그러니까 조 목사가 이제 해외로 출타하거나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용기 목사의 큰아들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은 지금 한 얘기하고 이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과 연결성이 있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그 교회를 이런 비자금 돈 세탁의 어떤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정황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와중에 목사님이라고 치고 예. 이런 와중에 목사님에게 근로소득세를 문다면 당연히 목사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신고되지 않는다면 교회 내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세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한 꼭 비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제대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교회 회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세 포탈이 짐작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세무조사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교회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세무조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가지는 걸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예. 꼭 거기에 비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 그 비리의 사례도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교회 회계 장부를 들춰보는 걸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마음대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수적 기반의 교회 연합단체 장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 과세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금 내면 되죠.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요. 이미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왔을 때 그전에 서대문에 있었는데요. 73년 올 때부터 본인을 포함해서 소속 부목사들 전원이 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무슨 기부 헌금을 통해서 비장을 조성했다는 게 아니라 예. 대형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근본적으로 대형 교회의 경우에 예. 싫어하는 것은 교회 살림을 남들이 들여다보고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돈 씀씀이 이게 올바로 쓰였는지 아닌지 예. 그걸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싫다. 예. 세금 일부 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더 근본적이다. 예, 예. 큰 교회일수록 네. 큰 교회일수록 돈 씀씀이가 복잡할 수 있죠. 예. 예. 설명하기도 싫은 거고 그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그 교회의 추문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돈 얘기 아닙니까? 자금 흐름이 투명했다면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겠죠. 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네. 또 대형 교회 지금 계속 거론하는 게 대형 교회 중심인데. 예. 대형 교회에서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예. 모든 대형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비자금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보수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보수로 좀 분류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네. 유예하자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는데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겠죠. 예.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 표를 의식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수원중앙 침례교회 장로입니다. 예. 구체적이기도 하라. 예. 재미있는 부분이 네. 뭐냐면은 그 교회에 남경필 집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난 2014년 네,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예. 그 후보 간 경쟁을 원래 벌이지 큰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양쪽 다 다녀요. 예. 거기 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김진표 의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해 왔던 총대를 맨 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계획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시행 시기를 또 미루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안 유예한 다음에 종교시설은 세무조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종교인 납세를 관리 감독할 교계단체를 따로 만들자. 예.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세무조사가 무섭다는 게. 예.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대목인데. 예. 교계 이렇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이 종교단체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과세 시행령 매뉴얼에 보면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세부 내용을 다 만들고 나서 하자. 네. 또는 뭐 2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 세금 낼 테니까 종교를 인정해달라. 네. 그럼 어떡할 거냐. 네. 이런 것도 새로운 논리들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무조사 하지 않게 해달라. 결국은 다 그거. 다 그걸로 귀결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이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분이기도 네. 하고, 소시적에는 세무서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요? 예, 세무관계의 정통한 분입니다. 영월 세무서장 지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일화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또 이런 총대를 매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계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유예하면서 그 그러면서 사이에. 그 안에 교계가 반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에서 뭔가 이 조세포탈의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가서 세무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기관 예컨대 보수 개신교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단체 혹은 뭐 교단에서 실제적으로 종교인 납세 조세포탈한 것이 있는지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납세하게끔 만드는 중재기관을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예. 우리나라는 돈도 종교예요. 예. 그럼 재벌들이 탈세할 때 재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경련이 그러니까 중간에 단체를 만들겠다. 예. 그런 주장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특혜를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또 측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그 김영민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딴 분들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상세히 또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음에는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 청산의 길목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적폐 청산의 길목길목 마주치는 이 현상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으나 그 혜택은 입지 못하고 집권 초기에 이미 밀려난 분이다. 네. 그래서 풍운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댓글 사건에 자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측근에서 했다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선을 지켜라. 정권이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부 측근의 의원님은 들어가지 않으시죠? 글쎄,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측근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예, 왜냐면 아무래도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향하는 것 같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표현되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입니까?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을 알면서도 또 어느 정도 객관거리가 있는 분으로 네. 생각하다 보니 의원님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이 댓글 사건만을 따로 놓고 보자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작품인데 네. TBS 김정배 색다른 시선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B의 운명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끝났는지 네. 아니면 진짜 정권 차원에서 한 건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형도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고 네. 이것까지 또 덧붙여주면 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감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인간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했느냐, 예. 네.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네. 질문에 아니다, 내가 다 했다. 네. 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 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일부 보고했거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운명이 거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예. 보고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만 지금이야 뭐 큰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래 해낸 자신의 공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신의 직속상관 유일한 직속상관에게 자랑했으면 해직을 몰래 감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보고했을 법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밝힐지 안 밝힐지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그 상수도 사업소장도 하고 경영관리실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에 쭉 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뭐라 그럴까 뭐 국정원장 뭐 그때 행자부 장관 발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으로 발탁할 때는 저희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왜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또 별명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원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좀 독단적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정도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노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적재적소는 전혀 아니고 전문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 보통 인사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의원님 의견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연히 네. 밝힐까요? 이 분의 성향상?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요. 예. 국정원장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수준이 있는 공작을 해야지. 기껏해야 사람들 모아놓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게 진짜 남의 나라 국정원 그런 기관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것들은 진짜 되게 한심한 나라다, 뭐 한심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 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수준이 웃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고. 근데 이제 일부 측근이 그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한 대목은 아마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봐서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떡하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는 뭔가 겁에 질려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친노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 그 당시 MB 정부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추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있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감정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면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요. 네. 근데 또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양반이 그냥 자국을 남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국을. 의원님이 당하실 때도 그랬나요? 자국 없이. 아니, 평소에 이제 무슨 그런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이제 굉장히 밑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평소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입장 곤란한 일 같은 게 벌어질 때는 뭐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이제 뭐 이런 거죠. 문제가 되고 나면 항상 그렇게.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걸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네. 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은 아주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점점 진행될수록 석연치 않은 구속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 혹은 뭐 자원외교 예. 혹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기가 좀 어렵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사건? 그러니까 사자방. 사자방. 하대강, 자원외교, 방산 이쪽은 네. 박근혜 정부 때 뒤질 만큼 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도 뭐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많았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뭐 지금 와서 캔다 해서 저는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 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예, 다만 롯데 이제 타워 부분은 롯데. 괜찮은 점이 많죠. 그때 굉장히 청와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거든요. 공군이나 이런 군에 대해서. 저 기무사령관, 병호실장까지 동원되면서 그냥 막 군인들을 회유 설득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 사안은 의원님이 좀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이 반대하는 것을 기무사부터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군을 압박해가지고 천사하도록 만들었다. 예.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의원님도 주장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냥 롯데가 좋아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뭐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국가안보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압박을 가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좀 심한 거죠. 뭔가 무리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붙인 것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 이거 단순한 투자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 너무 이상했어요. 네. 뭐가 뒤에? 심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뒤에 정확한 거래가 어떻게 있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이상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저한테 알 정도로 하겠어요. 그때는 이미 차측근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니 최측근이라도 그런 건 모르게 하죠. 그걸 어떻게 알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차측근들도 다 서로 모르게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면 그걸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누가 했나요? 모르십니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긴 있으시군요. 네. 그거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올 때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오늘 다음에 또 모시겠지만 이 사건의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계속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적절하게 떨어져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할까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한 건데 논두렁식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정원 작품이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장하고 미국에 최근에 가버렸는데. 네. 그게 제가 사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어떤 인식을 가졌나요? 쉽게 해서 광우병 사태 때 이제 촛불 시위 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촛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던가요? 그 세력이 이제 결국 이제 주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부추긴 인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국세청장인가 하는 인간이. 아하, 예. 이제 누굴 잡으려면 누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교체 위기가 의원님. 생기니까, 예. 3부에 5분만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3부에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도원 의원입니다. 네, 2부 인터뷰가 채 마무리되지 않아서 2부 이어서 정도원 의원과 잠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누구를 시켜서 누구에게 뭘 조사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끊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하다가 다시 전화하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저는 가끔 합니다, 그렇게. 예. 하여간 그 당시에 이제 예. 소위 권력기관장이 있잖아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네. 국정원장까지 보통 그 권력기관장이라고 하는데, 이 국정원장 빼고 셋 중에서 네. 한 명만 남겨놓고 교체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어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한 명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뭐 일을 벌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뭐 국세청에서 하여간 박연차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 한상용 그러니까 국세청장, 예. 그러니까 이제 한상렬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국세청장이라고 추정이 이제 저는 이제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박연차 수사를 하면서 박연차를 잡으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전원으로 듣기에는. 전원으로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당시 국세청장이 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예, 그러니까, 태광을 조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당시 국세청장이 했다는 전언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 국세청장이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국세청이 이제 박연차 수사를 시작을 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런 정적인 수사였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당시 박 전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당시 박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장을 통해서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득 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박연차란다. 노건평 씨하고 또 이렇게 만났다는 설도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득 자체가 그거를 지시를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본인도 거기가 연루가 될 수도 있는데. 이상득 의원의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네, 국세청장을 통해서 태광을 털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있었다. 예. 예. 그건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었다. 예. 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그 사람 생각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 촛불시 그 광우병 사태를 당하면서 예. 하여간 이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시작부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겠죠.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반대 세력의 중심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당시 집권 세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추측을.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는 들으셨다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네, 그래요. 의원님 자주 모실 것 같은데 아까 혹시 누워서 인터뷰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목소리가 잠겨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도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상률 전 국세청장 혹은 박연차 회장 반론권 저희는 언제나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최순실과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정두원 의원과 전 의원과 나눈 이야기는 안원구 청장님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서 원장님이 아니 그 청장님이 저기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듣고 계시면 언제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맞춰보거나 당시 상황을 맞춰볼 게 많으시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맞춰보면 충분히 그 퍼즐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상률 국세청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원구 청장님이 차기 국세청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랄까 이걸 처단한다고 하죠. 처단 당하셨죠. 자, 이야기는 또 다른 별개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오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한 게 뭐였냐면 최순실 일가가 그러면 종잣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대단히 가난했다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 갑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잣돈의 출처를 구분을 해보자면 1970년대 구급봉사단 그리고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그리고 영남대학으로 이어지는 재단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것은 이제 미 의회에서 만들어낸 프레이즈 보고서에 근거한 금액들 그리고 이제 월남 파병 용사 가 미군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가 실제 병사들에게는 10분의 1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500불 수준이었는데 50불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고 당시 월남 파병 용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했고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다면 구국봉사단이 어떻게 재산을 확보했는가의 사례로 안양 땅 의혹이 있다. 요 얘기를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안양 땅이 이제 원래는 경기도 소유였죠. 그 경기도 소유였던 땅을 그 구국봉사단이 이제 등기부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구국봉사단으로 넘어갔고 그 구국봉사단이 신모 씨라는 분 광산업을 하던 분인데 그분한테로 넘어갔고 그 신모 씨가 다시 이모 씨 외에 1628명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등기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상합니까? 그 이제 신모 씨라는 분이 구국봉사단에서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전에 신모 씨가 이미 그 이모 씨 외 1628명에게 양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거래 흐름으로 보자면 지자체가 구국봉사단의 땅을 팔고 구국봉사단 땅을 신모 씨라고 하는 개인에게 팔고 신모 씨는 개인 1628명의 땅을 파는 흐름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구국봉사단이 신모 씨에게 땅을 팔기 전에 그러니까 신모 씨는 자기가 그 땅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부상으로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1628명과의 계약서가 존재했다. 그렇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원래 비슷한 흐름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서로 미리 사전에 각본이 짜져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 수도 있었고 사실은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건 사기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돈을 안 내죠. 그렇죠. 당신 뭐 등기부 등본으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신모 씨랑 분하고 다시 이모 씨가 다 최태민 씨와 이 구국봉사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다 알던 사이다. 알던 사이로 되어 있고 이 신모 씨라는 분은 강산업을 하신 분인데 이 신모 씨가 그 취득하는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그 자금원이 그 당시에 이분이 운영하던 그 강산이 침수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강산에서 지원한 운영 자금하고 그
빌린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연기를 해주고 예. 빌린 돈을 지원해주는 그 운영 자금을 특별 운영 자금이라고 해서 예. 지원되는 그 시점에 그 땅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 등기를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돈은 이미 다른 데서 주기로 돼 있었고 예.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산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서로 다 이미 그 지원은 신모 씨가- 정부에서 받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모 씨가 사실은 무슨 돈으로 또 땅을 샀느냐. 그럴 그렇죠. 때 그 시점에 신모 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돈이 있었는데 네. 광산에 침수돼서 지원받는 돈인데 그 돈으로 땅을 사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 돈조차 그러니까 정부가 대준 거네요. 예. 말하자면. 그리고 다시 그 뒤에 이모 씨와 또 1628명이 나오는데 네. 그 1628명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이고요. 이분들은 각자 이제 그 땅을 사려고 했던 예, 분이고. 이제 그 청계천 공구상가가 글로 갈 것이니까 음. 그 쪼개가지고 그걸 이제 사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산권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원래 이제 기획부동산은 요 구국봉사단 정도의 위치에 네. 업자들 혹은 신고시 위치에 업자들을 끼워서 정부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네. 작전을 짜는 건데 이거는 다 같이 한 편인 거군요, 지금. 1628명을 제외한. 예. 그 이모 씨라는 분은 그 여기서 나온 분이 아세아 농산 그리고 아세아 중석의 그 인물로 보입니다. 아세아 중석 소유주로. 그런데 그분도 그 당시에 금융거래로 인해 가지고 출국이 금지돼 있던 분이고 상당히 제한을 받던 분인데 네. 그 최태민 씨가 그 회사의 회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출국 금지도 해제가 되고 독일로부터 합작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이걸 사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1628명에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해먹었지만 예. 개인한테는 피해를 줬지만. 개개인한테는 피해 없이 1628명한테 갈 수 있었던 땅인데 네. 중간에 누가 그 해먹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 1628명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고 일부가 이제 수용이 돼서 네.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일부. 나머지 분들은 아주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네. 지금까지 40년 이상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아주 그런 억울한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28명은 4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걸 모른 채 있었죠, 지금까지. 모른 채 토지대금을 왕창 넘겨주고 예, 그 토지대금을 왕창 받은 중간에 누군가가 가져갔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 토지대장의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그 1628명을 제외하고 네. 그 나머지 그 1628명으로 다 돼 있죠. 토지 대장으로서.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넘겨오는 과정에 보면 예. 구국봉사단 그 42필지인데 필지가 예. 그 26필지가 일부 그 이모 씨라는 분 앞으로 넘어간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필지 예. 그게 한 7천여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필지가 그 당시에 보면은 등기부상에 보면 예. 주소지만 나와 있어요. 주소지만 나왔는데 세종로 1번지. 세종로 1번지요? 청와대 아닌가요? 청와대? 세종로 1번지는 지금 청와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 그 소유주는 공란으로 둔 거예요. 아,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수기로 이제 등기부 등본을 작성을 하긴 했는데 예.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빈 공란으로 돼 있고 하나는 또 아세안 농산 주식회사 외 1인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외 1인은 등장을 안 하는데 그 밑에 나는 또 하나를 보면 이름은 없고 예. 세종로 1번지라는 그 주소지만 나와 있죠. 세종로 1번지가 청와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국봉사단이 그걸 취득을 했고 그때 명예총재였던 분이 이제 박근혜 씨였고 예. 그러니까 그분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세종로 1번지라고 하는 소유주의 세종로 1번지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없고 예, 세종로 1번지가 땅을 소유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세종로 1번지라는 주소가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세종로 1번지에 사는 사람의 소유라는 예, 뜻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산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초법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던 거 아닌가. 이름도 없어도 그냥 그 주소만 써놔도 그분들 소유로 인정을 해주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세종로 1번지에 사는 사람이면 또 박근혜, 박정희,
그렇죠.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관련된 곳 단체가 이름은 없고 그렇게만 돼 있다. 그 구국 봉사단이니까 그렇죠. 이 의혹을 가질만 하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실소유는 실제로 그 땅을 실제 소유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땅이다. 실제 1628명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예. 예.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 민간인들이 지불한 토지 대금은 중간에 누군가 가져갔겠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재산을 챙긴 게 아니겠는가 네. 하는 의혹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드신 게 병원을 세웠는데 뭐 병원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렇죠. 챙긴 것 같다. 구국 봉사단이 이제 처음에 북국 선교회부터 시작을 하죠. 임의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로 이름을 표방을 하고 세웠는데 그게 좀 78년경에 구국 봉사단이라는 재단으로 이제 처음엔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다가 네, 재단법인으로 넘어갔다가 이름이 또 새마을 봉사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요. 구국 새마을 봉사단이 생기면서 굴레방다리라고 하죠. 보통 아현동에. 예. 거기에 이제 경로병원이 있었습니다. 굴레방 다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예, 그렇죠. 예. 안양이 아니라 그 아현동에 예. 그 경로병원이 그 당시에 이제 경로병원이 예. 있었는데 그 경로병원이 이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걸 매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국가 소유가 되죠. 재단의 예. 그 성격상. 그래서 재단법인은 사고 팔수가 할 수 없는 땅이죠. 예. 그런데 그 땅들이 이제 매각이 됐다는 거죠. 아, 재단법인은 사고 팔 수 없는데.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각이, 누구에게 됐습니까? 그거는 명지원이라는 곳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지원은,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아마 그 재단이 소유가 아닌가. 예. 그렇게 싶은데 그 과정이. 그 과정에서. 재단으로 예를 들어서 이 최태민 씨 일가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예.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우리가 언급을 안 돼 있지만은 그 재단이 유경재단, 정수장학재단, 영남학원재단 말고도 그 논현동에 그 재단이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재단인가 하는 재단이. 아, 예,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 그건 청산이 됐는 아, 거죠. 청산됐습니까? 그게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재단은 우리가 그 재단을 청산을 그 고유 목적 사업을 다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국가로 이제 예. 그 청산한 이후에는 그게 공익재단이고 설립할 때부터 상속 증여세를 안 내고 만들어지는 게 공익법인인데 예. 그 공익법인을 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으로 넘겼는 게 그 사례거든요. 아하.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 재단처럼 이 재산을 그대로 또 넘겼다는 것이죠. 사유재산처럼. 예. 이 재단이라는 것은 공익법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네. 설립 당시에 이미 상속 증여 세금 없이 설립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국가 전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팔면서 그렇죠. 돈을 챙겼을 것으로 지금 보는 거죠. 팔았다면 돈이 오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사를 제가 보니까 네. 그 당시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그런 70년대. 예, 70년대 말이에요. 그 지금 엄청난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런 돈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수 없는 재단의 기본 재산인 경로병원을 예. 팔았고 대금을 받았고 3억 5천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가져왔는지 모른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무총장 새마을 봉사단 예. 있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그 이름을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이 이제 그분을 보니까 최필려시더라고요. 최필려. 근데 그분이 최필려.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의 원래 이름이 최필려로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었죠. 번개. 저희 PD가 자고 있었어요. 네. 그 최필려 씨가
최필려가 최순실의 원래 이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다시 최순실로 바뀌고 최근엔 최서원으로 개명을 그렇죠. 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 개명을 하는. 그때 당시에는 전사라고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리면 추적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로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인가요? 그 당시에 그 여성국장 1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최필려 씨하고 최순실 씨 이름을 혼동한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이름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왜 이름을 남겼을까요? 예,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를 했던 분이로 보이는데 그분을 이제 아직도 계시는데 어디 한번 이 방송을 들으면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의 사정을 좀 듣기 위해서. 자, 최순실 씨의 첫 번째 이름이 최필려로 알려져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 팔 수 없는 경로병원을 사고 팔면서 하는 과정에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최순실 씨로 확인이 된다면 이게 실제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거네요. 문서에. 예, 이런 동거래에. 최필려 씨는 그 당시에 사무총장, 재단법인의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공익법인이 되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지만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에서 여성국장 1호까지 한 1호 국장. 실존 인물이 또 따로 있긴. 인물이 있는 거죠.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의 전 이름인 최필려가 등장하게 하는데 최필려 씨라는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름이 등장한 건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 이름으로 등장한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래서 최순실 씨가 최필려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혼돈해서 쓴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군요. 확인이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또 그 호적 등본 같은 거를 확인하면 어렵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팔 수 없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팔았고 그렇습니다. 돈을 챙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땅을 팔아서 개인 1628명은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땅의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세종로 1번지로 돼 있더라. 주인이.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 등장하는 돈들을 누군가 가져갔다. 누군가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땅뿐만 아니고 지금 구국봉사단이 뭐 가졌다는 것은 부산에도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천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군데에 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제보와 저희들이 또 더 많은 찾아야 되겠죠. 70년대에 구국봉사단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챙겼는가, 이익을 받는가, 그때 급작스럽게 재산이 늘었다고 하니까요. 그 중에, 총장님이 일부 의혹이 많다라고 확인하신 사례들 두 가지를 소개했고,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이번에도 그렇지만 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해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예, 이분들의 그 지금까지 해온 이력이 그렇죠. 그 재단법인을 보면 재단에 보면은 그 재단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기본 재산은 절대 팔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재산인 반면에 보통 재산은 그 운영 재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재산인데 K 미르 사건 때도 보면은 최초에는 기본 재산을 9, 그 보통 재산을 1로 이제 하기로 했다가 최순실 씨가 그걸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통 재산을 8, 기본 재산을 2 이렇게 해서 빼먹기 쉬운 구조로 바꾼 거죠.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꿔놨죠. 빼먹기 쉬운 구조로. 예. 그럼 유경재단도 재단하면은 유경재단 아닙니까? 예. 가장 유명한 게 유경재단도 지금 이런 식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의 주요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예, 유경재단은 좀 상당히 참 많은데요. 얘기할 게. 그 유경재단은 오늘 맛보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유경재단은 그 당시에 이제 69년도인가요? 유경수 여사가 돈을 1,000만 원을 내놓고 그 처음에 이제 그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뒤에 실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서울시와 이제 그 기부금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게. 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유경재단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가치나 따져보면, 부동산 가치나 따져보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예. 네. 그 1조 원이 넘는. 1조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넘는다고 얘기했다. 그 재산은 전부 다 그 서울시와 다른 기부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애초에. 한 99%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일가는 여기 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이제 최초에 1,000만 원은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제약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그 뒤에는 한 푼도 낸 적이 없고 모든 운영과 그런 것들은 국가기관이나 또 기부금으로 전부 충당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어린이 꿈나무 그 어깨동무라든지 뭐 이런 그 출판도 하고 그 뒤에 많은 사업을 했죠. 예,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했는데. 근데 이 유경재단을 통해서도 재산 증식 불법적으로 재산 증식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꺼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들은 좀 그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뭐 못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경재단은 이런 곳이다라고 주변인들이 코멘트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경재단은 당연히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뭐 그 이후에 하도 분쟁이 많아서 좀 뭐 시끄럽고 거기도 이상한 일들이 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경재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내막을 알던 사람이 유경재단에 대해서 평가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이런 거죠. 미승인된 그 임대 수입. 원래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 관리와 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그 고유 목적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 같으면은 교육청이라든지 여기도 어린이 교육 사업이었으니까 어린이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관할 그 교육청에서 그걸 관할이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임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미승인된 상태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그 돈들이 이제 회계도 투명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을 의심을 하는 것이죠. 제 말은 그거는 구체적인 사연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던 사람은 유경재단에 대해서 유경재단을 뭐라고 평가했다 뭐 이런. 유경재단은 자기들이 놀이터죠. 완전 그 돈을 빼는 하나의 ATM 기계입니까? 예. 그냥 그 자체로서 그 월급을 책정해서 받아가기도 하고 그 사업에서 일부 또 챙겨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화수분이었나요? 뭐 그렇게 봐야 되죠. ATM이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이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해야지. 다음 시간 또 기다리시죠. 예. 다음 주에는 유경재단이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하거나 그 일가가 돈을 가져갔는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네. 김명민 씨 인터뷰 후기가 오늘 좀 많았습니다. 스튜디오가 굉장히 큰가 봐요. 공장장과 돼지가 같이 들어간 걸 보니까. 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발음이 많이 새나 봐요. 예, 항상 새는데 더 새나 봅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발음이 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수면이 부족해요. 건강 이상 없는 거 맞죠? 예, 발음이 새는 게 더 심해진 듯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목요일은 목요일이라서 날씨가 더워서 발음이 샌다고 하는 핑계왕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네. 요즘 TBS 옆건물로 출장 나와서 공장장 자주 보는데 의외로 날씨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10kg 찐 게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괜찮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공장 듣고 있는데 손님이 왜 뉴스공장 듣냐고. 예, 저를 싫어하는 손님이었나 보죠.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어준 영원하라 성남 대리문수의 최기현 기사님. 네. 계속 트세요. 네. 그리고 싸울 때마다 문자 주세요.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통 디스토리어. 한기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알고 보면 다 일제시대고 막 알고 보면 몇십 년 안 되고 막 알고 보면 70년 되고 막 예, 그런 사이에 많은 음식들이 전통 음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동심을 파괴하고 있는 어른의 동심을 파괴하는 거죠. 예. 그렇죠. 어른들도 동심이 있거든요. 예. 향수를 뒤집어 놓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나흘 후면 광복 71주년이고요. 그래서 예, 일본 음식이 우리한테 이렇게 미친 영향을 잠시 이렇게 일본 음식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을 이때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그걸 따로 주제로 해서 그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아마 그 단무지일 겁니다. 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예. 그 특이한 게 집에서는 잘 안 먹어요. 그 담궈 먹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귀찮고. 뭐 사지도 잘 않고요. 예. 뭐 김밥 말 때나 이렇게 사고 식당에 가면 반드시 있어요. 중국집에 그렇죠. 가도 있고요. 분식집 가도 있고요. 라면 먹을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마 먹는 횟수로 따진다 그러면 김치만큼 자주 먹는 것이 아닌가. 입가심용으로 한 조각씩 먹긴 하죠. 그렇죠. 먹긴 하죠. 저는 네. 잘 안 먹습니다만. 근데 고기는 안 어울리거든요. 이 단무지가 원래 닭광이거든요. 닭광이. 닭광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조리법도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는 무를 말려서 다시 쌀겨에 넣고 해서 그 발효시키는 음식인데, 우리는 말리지 않고 생무를 새콤달콤 짭짤한 국물에 이렇게 담궈서. 무슨 이렇게. 국물에 담그길래 그게 노랗게 되는 겁니까? 치자무를 원래 드리는 것인데, 예. 요즘 거의 다 식용색소를 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색깔이 노랗습니다. 먹으면 안 되겠네. 네. 그렇지는 않아요. 식용색소니까 그런 게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근데 그 닭광이. 그래도 그게 자연스럽게 난 색깔이 아니라 색소를 넣어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싫어요.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 식약처 어쨌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기무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뭐 이렇게. 우려하고, 예. 자존심 민족적 상해하고. 감정,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닭광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단무지로 이름도 바꾸고, 조리법도 바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게 아마 그 문화적인 그 우월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럴 때 그래서 가끔씩 김치를 기무치라고 부르고 자기식대로 레시피를 멋대로 해서 바꾸어서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세계 음식 중에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음식점이 다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방식으로 변하게 마련인데. 그 나라 음식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닭광을 우리는 단무지로 받아들이고 우리 멋대로 식용색소를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레시피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김밥도 그 중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김밥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해요. 우리는 뭐 김밥 천국이며 뭐 이러면서 뭐 김밥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게 당연히 우리 거여야 되는데 그게 일본 거다. 먼저 일본에 김밥 천국 같은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이 옛날에 뭐 삼국시대 문헌에도 등장하고 뭐 이런다. 네. 김은 이 동북아시아의 자연에서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먹었겠죠. 근데 그 김을 사각 모양의 종이처럼 이렇게 만든 기술이 있어야 이제 김밥이 쌓여지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김밥을 싸기 위해서 김을 그렇게 처리한 것이. 그렇죠. 김을 갈고 틀에 넣어서 뜨고 말리고 하는 그건 사실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조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밥을 말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김밥이 등장하는 게 1920년대 조선 무산 싱식 요리 제법인가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일본 음식으로 스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박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이런 김밥이라는 형태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부터 먹은 음식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식으로 또 바꿔요. 안에 그 초밥인데 원래는 우리는 참기름 바르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이거 조금씩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냈죠. 그리고 그 다양성으로 보자 그러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김밥 종류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김밥 전문점 일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김밥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김밥이 한국 음식인가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은 받아도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뭐, 그렇죠. 발전해 나가는 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본 강점기가 우리 음식에 미친 영향이 단무지와 김밥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 많죠. 우리의 추억의 음식인 겨울에 먹는 붕어빵. 네. 원래 그 잉어 모양이거든요. 근데 잉어 모양의 틀을 잘 만들지는 못해서 어떻게 붕어로 우리가 바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래 일본에서 가져온 거고요. 국화빵. 이거는 진짜 가슴이 좀 찌릿찌릿해요. 국화는 일본 그 왕각의 문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각 문양으로 찍힌 빵을 우리는 추억의 음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렇고요. 뜯어 먹는데요, 뭐 어때요? 그럴까요? 어디 모셔놓는 것도 아니고 뜯어 먹는데요, 뭐. 뭐 단팥빵. 우리 빵집에서 보고 있는 그 빵들은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본화한 빵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들어갔다. 먹고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찾아보면 많겠죠. 예. 일제 36년의 기간이 우리 음식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그 까닭은 그 조선에서는 그냥 농업사회였고요. 예. 일본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산업이라는 게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일본이 근대화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렇죠. 속으로부터. 그래서 예. 노동자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음식을 사 먹는 외식 산업이 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는 여러 외식의 상품들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거죠. 식당이라고 해봐야 주막 정도였지 그 상업화된 그 전문적인 종목별 식당이라는 게 없었었으니까 그전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음식의 변화는 뭐 그렇다. 뭐 일제 영향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가끔씩 가다 보면 이게 정신의 영향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3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 3분 만에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동화로 일본의 아름다운 동화로 읽고 있는 우동 한 그릇. 이라는 유명한 동화죠. 네. 감동적이라고.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고 뭐 연극도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네. 이러는 것인데 이 원래 제목은 이제 소바 한 그릇이라는 소바. 예. 그 소설이 처음 이렇게 시작돼요. 스탈금음에는 북해정에는 밥 빠진다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스탈금음에 우동집은 밥 빠지지 않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스탈금음에는 소바를 먹어요. 메밀국수. 메밀국수를 먹으면 그 다음 한 해가 잘 그런 전통이 있다. 그런 거죠. 원래 제목이 소바 한 그릇이에요. 그 내용이 남편을 잃은 여자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스탈금음이니까 이제 소바를 먹어야 되겠죠. 돈은 없어요. 그래서 한 그릇 시키는데 양이 적을 것 같아서 조금 양을 늘려서 주는 그 주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그렇습니다.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이 1989년에 일본에서 묘헤이 작가가 썼는데, 그 무렵이 그 일본의 버블 경제가 깨져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IMF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일본 의회에서 한 의원이 이 소설을 아주 짧은 소설이거든요. 그걸 읽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눈물바다가 됐다. 왜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동감하는 무엇이 있거든요.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패망한 거죠. 우리는 광복이지만은 패망했었을 때 뭐 전후의 사정은 일본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소바 한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버블 경제가 깨져나가고 우리는 굉장히 기뻐해야 됐을 상황인데.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전후의 사정이 일본은 패망이고 우리는 광복인 거 다른 거죠. 그런데 그걸
버블 경기가 깨지니 나가는 그때에 우리 그 고통도 이겨냈는데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이 패망도 동화에 담겨 있는 거죠. 예, 패망도 이겼는데 경제 위기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다. 일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어서 있잖아요. 눈물이 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물이 안 났어요, 저도. 왜 이게 그렇게까지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렇죠.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장성해서 커서, 네. 우동을 이제, 소바죠. 소바를 갖다가 인원수대로 새 그릇 시켜 먹게 됐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왜 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소바 한 그릇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동 한 우동으로 그릇으로. 바꾼 다음에 왜 이름을 필독 도서를 바꾸고. 만들었느냐? 그렇죠. 네. 일본 사람이 울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울 이유는 없다. 일본인들이 울었던 배경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거꾸로 기뻐할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동 한 그릇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교익 씨였습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